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꼭 3년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72살.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서다가 65에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셨죠. 박순자 선생님은 30년 동안 이 학교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교직을 떠난 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화투도 치고 예전 동료 선생님들과 가끔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70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병원에서 이미 손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이준혁이 걱정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의 설득에 그리고 사실은 혼자 맞는 새벽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짐을 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에 있었습니다. 방 3개짜리 넓은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강미연은 TV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였습니다. 40살. 말이 빠르고 웃음이 환하고 화면 속에서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미연이가 아침밥도 차려줬고 가끔은 제 방에 들어와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제 몫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따로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와 남은 밥. 어머니, 오늘 제가 바빠서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매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저를 집안에서 점점 지워나갔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방에 계세요. 방송국 분들이 오세요. 제가 거실에 잠깐 나왔을 때는 눈빛으로 저를 몰아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통장이 사라진 건 제가 이 집에 온 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고 나서 미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관리하시다가 잘못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잘 챙겨 드릴게요. 이미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물어보면 미연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나중에요,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전에도 이상한 데 눌러서 요금 폭탄 맞았잖아요. 제가 맡아둘게요. 필요할 때 드릴게요. 휴대폰은 그날 미연이 방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도
같이 교직 생활을 했던 동료에게도, 그리고 부산에 사는 딸 지연이에게도 아들 준혁이는 여전히 출장이 많았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는 영업직이라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먹어? 그런데 전화는 미연이가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 계셔. 오늘 좀 피곤하신지 일찍 주무시더라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엄마가 잘 쉬고 있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의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바깥을 나갈 수 있었던 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덕분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정해준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뭐 하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화요일은 종이와 플라스틱, 목요일은 캔과 유리, 토요일은 일반 쓰레기. 저는 그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무릎이 시린 날에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날에도 무거운 봉투를 질질 끌다시피 들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봉투가 터졌습니다. 유리병이 굴러다니고 종이 뭉치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꺾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 앉으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검정 코트에 서류 가방, 출근길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함께 쪼그려 앉았습니다. 말없이 병을 줍고 종이를 모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봉투가 많이 찢어졌네요. 하나 더 있으세요? 그가 묻는 사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제 손목이었습니다. 카디건 소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퍼렇게 든 멍, 그리고 손가락 모양으로 남은 붉은 자국. 저는 빠르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넘어지셔서 다치신 거예요? 잠깐 멈췄습니다. 네, 넘어졌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건네주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금 더 곁에 있고 싶다는 듯이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고개를 숙인 채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저를 팔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실에서 제 방으로 말없이 힘껏 왜 또 나오세요? 들어가 계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미연이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은 눈빛.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교사였을 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세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봉투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봉투를 내려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다치신 데는 좀 나으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기억해 줄 줄 몰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박순자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선생님 반이었어요. 서해초등학교 6학년 2반.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최민준. 기억났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던 해에 갑자기 말수가 없어진 아이. 급식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창가에 혼자 앉아 있던 아이. 저는 그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전학 가야 돼요? 왜 전학 가? 아빠가 멀리 가래서요. 민준아, 선생님은 여기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그 아이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단정한 코트, 고든 자세. 민준이가 너였어? 네. 선생님 덕분에 그애 전학 안 갔어요. 아버지 설득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그 조용하고 상처 많던 아이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최민주는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날 처음 보았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의 멍, 걸음걸이, 팔을 잘 올리지 못하는 움직임, 변호사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그가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상처 넘어지신 게 아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족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족 일이에요. 괜찮아요. 최민주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두세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민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민준.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돌리는 최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함을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그리고 한동안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함이 손에 닿던 감촉, 두 손으로 건네주던 최민준의 손,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언제든지.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는 걸 그날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명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안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리, 가방을 탁 내려놓는 소리. 저는 제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연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국 작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단지 안에서 혼자 돌아다니시는 걸 봤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혼자 돌아다니시지 말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분리수거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돌아다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제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보이지 마라. 없는 사람처럼 있어라. 바깥에 나갈 마지막 이유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한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커리어가 걸려 있잖아요. 어머니가 밖에서 이상하게 보이시거나 어디 가서 헛소리라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곁을 지나가면서 팔을 밀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비켜 라는 뜻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 피곤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연이가 출근한 직후 저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 사무실은 버스로 내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최민준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것이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통장 이야기, 휴대폰 이야기, 밥을 혼자 먹는 이야기, 팔이 잡혔던 이야기. 최민주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 학대. 그 단어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렌즈가 달린 소형 카메라 하나. 녹음기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카메라는 방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작동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상처 입어요. 최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진실을 남길 수 있는 건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25년 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라고. 저는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선생님께 드릴 차례예요.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손 안에 쥔 작은 기계를 느꼈습니다. 가볍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제껏 들어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그리고 조금 따뜻했습니다. 녹음기를 받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기도 했고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기계는 카디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메라는 책장 구석, 작은 인형 뒤에 붙였습니다. 최민준이 알려준 대로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방송일이 바쁜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신발 소리, 가방 소리, 모든 게 거칠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연이는 소파에 앉아 발을 탁자 위에 올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노인 학대 특집 취재 갔다 왔는데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 계시는 게 저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저 지금 제 커리어 관리해야 하거든요. 어머니가 밖에 돌아다니다 이상하게 보이면 제 이미지는요? 밖에서 엉뚱한 말 함부로 하시면 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소파에서 일어선 미연이가 걸어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세요. 보기 싫어요. 저는 밀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문틀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서서 카디건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서 엉뚱한 말 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팔이 잡히는 소리, 어깨가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 저의 낮은, 아주 낮은 숨소리. 저는 전등도 켜지 않은 방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계 안에 담긴 것이 언젠가 진실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서울은 하늘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저는 이 무렵부터 바깥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분리수거도 미연이가 가져가게 됐고 복지관 프로그램은 등록만 해두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에게 짧은 메모를 써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직접 찾아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연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는 방 서랍 2번째 칸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순자. 그 봉투를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전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방이 왜 이렇게 추워요? 왜 히터 안 트세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연이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미연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한 번만 가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저 피곤한데. 내일 제가 바쁜 거 알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미연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물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사인은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됐다면. 미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뒤 치러졌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연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옛날 제자 한 명이 부고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흰 국화를 손에 들고 낡은 사진 앨범을 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밝게 웃고 있는 최민주는 장례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제가 보낸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직접 가서 찾아온 녹음기도. 그는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저는 따뜻한 방에 있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작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녹음기 안에, 카메라 안에, 그리고 최민준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안에 진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최민주는 그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쉬지 않고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작가는 망설였습니다. 강미연 씨요? 시청률 높은 분인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서 엉뚱한 말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팔이 잡히는 소리, 낮은 숨소리. 아파요. 작가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방송할 수 있어요. 2월의 어느 날 밤 8시, 강미연은 언제나처럼 홈쇼핑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돈된 머리카락, 환한 미소. 그녀가 막 오늘의 상품을 소개하려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 전체에 다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아파트 거실의 풍경, 그리고 목소리.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 집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스튜디오가 굳어버렸습니다. 스태프들이 당황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엉뚱한 말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팔을 잡는 소리, 그리고 낮고 작은 목소리. 아파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내려왔습니다. 10초, 20초,
그 침묵 속에서 강미연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SNS가 폭발했습니다. 강미연이 그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수백만 명이 같은 것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참고 있는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강미연은 그날 밤 방송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이미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과 영상 전부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신체학대, 재산침해, 혐의는 여러 개였습니다. 수사관이 최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최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남기신 겁니다. 수사관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내 법정에 서지 못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을 제 입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녹음기 안에, 영상 안에, 그리고 최민준이 마음에 새긴 말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계를 봤던 그날, 제가 한 선택이 이제 진실이 되어 전국 화면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그에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졌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강미연을 둘러싼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재산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집행유예 포함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난 날 법원 밖에는 노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에 든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강미연은 방송 세계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자료에 경고 사례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 화면 속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들 준혁이는 부산 출장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신다고, 편히 쉬고 계신다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준혁이는 최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최민준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준혁이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건물 2층, 최민준은 그곳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순자 상담소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민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어르신, 방에 갇혀 지내는 어르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던 어르신들. 어느 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는 건지 몰라서요. 가족 얘기를 남한테 하는 게 폐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폐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상담소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오후 상담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민준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통장을, 휴대폰을, 자유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마저도. 하지만 제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마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제 마지막 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계를 받던 그날. 그것이 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봄이었습니다. 상담소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최민주는 수화기를 쥔 채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 일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남한테 폐가 된다고, 내 아픔은 내가 삭혀야 한다고,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